요 1챕터 전체에 대한 내용도 뭐 중요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입시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희한하게 입시에서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 지금은 그 과학 논술이 좀 이렇게 연대고대가 이게 좀 애매한 게 고대는 과학 논술이 조금 있죠. 있나? 좀 있나? 연대고대 과학 논술이 있었다가 한 번 없어졌다가 연대는 계속 없고 고대가 과학 논술이 지금 있나 없나? 하여튼 뭐 그래서 여하튼 연대 고대도 과학과 입시 과목을 칠 때부터를 포함하여 서울대, 카이스트, 각종 다른 학교 모든 데서 입시에서 이 녀석이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단골 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잘 알아두시고 몇 가지 포인트들은 교수들이 그 추가 문제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래 표현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고요. 자, 어근 분석을 좀 하면 자, 매스는 질량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펙트르라는 말은 이게 이제 뭐냐면 흩트리는 거예요. 흩트림. 흩트리다. 흩트림. 철자 맞나? 흩트리다. 흩트리다. 맞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왜 그 뭐 이렇게 쌀알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쫙 흩트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를 자꾸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쫙 이렇게 풋뿌리는 거 그런 것들의 뜻이 다 스펙트르란 어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매트 요거는 뜻이 measure예요. measure 측정. 그 다음에 뒤에 ry는 그러한 체계. 그래서 영어 단어의 어근의 뜻을 알면 그걸 조합했을 때 대충 뜻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질량 분석법 이라고 하는 거죠. 질량 분석법. 그래서 이 질량 분석법이 이게 수능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입시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질량 분석법은 무엇을 측정하는 겁니까? 질량 분석법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 겁니까? 질량을 측정하는 거죠. 누구의 질량? 보통 큰 애, 작은 애? 작은 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덩어리 정도의 물체들은 뭐로 질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저울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저울에 예를 들면 블랙홀의 질량 어떻게 측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달의 질량 이런 거 어떻게 측정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정도 덩어리의 질량은 저울이라는 도구로 측정할 수 있지만 달, 뭐 태양 이런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큰 애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물리학적 방법을 쓰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만류인력을 쓰거나 뭐 주기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질량을 측정하겠죠. 그러면 역으로 극소로 작은 애들, 바로 원자나 이온이나 분자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그렇게 조그만 애들을 저울에 직접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된 질량 측정 체계를 질량 분석법이라고 하죠. 이 질량 측정법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하나가 들어가냐면 바로 아이오니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이온화. 이 과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명심할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기계적 특징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이고 실용적 특징 때문에 항상 이래야 돼요. 질량 측정을 원하는 대상은 언제나 이온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어떻게 된다? 이 질량 분석법에서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분석법이라고 하는 이 테크닉은 반드시 그 대상이 뭐여야 한다? 이온이어야 합니다. 전하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질량 분석법에 활용하는 기계들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뭐 유도가 아니더라도요, 전자기적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질량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질들을 이온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런 가정을 합니다. 전자의 질량은 커요, 작아요? 전자의 질량은 커요, 작아요?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죠. 극도로 작기 때문에 원래 그 모습과 이온의 질량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것에다가 전자를 붙이거나 띄어서 이온을 만든 다음에 질량 측정을 하는데 그게 원래의 것과 질량이 같을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 한 개의 질량은 극도로 작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온화 과정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보통 많이 활용하는 일렉트론 임팩트. 자, 일렉트론은 우리말로 전자, 임팩트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임팩트가 뭐예요? 땅 때리는 걸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충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일렉트론 임팩트 방법, 이게 뭐냐? 자, 이쪽 1번 다 썼어요? 1번 지울게요. 1번 지울게요. 1번 지울게요. 지우자. 자, 일렉트론 임팩트 메소드에 대해서 자, 우선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짜잔, 전자총. 자, 보통 총이라고 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총은 보통 뭐가 튀어나와요? 총알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총알 대신에 뭐가 튀어나오는 총? 전자가 튀어나오는 총. 그래서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전자를 튕겨내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이거하고 뭐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레일건? 레일건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이제 미 해군이 이제 연구했다가 이거 실용성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포기한 건데, 그 후속 연구를 일본이 받아가지고 해서 약간 실용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은 그 로렌츠 힘 있죠? 로렌츠 힘을 이용해가지고 쇳덩이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럼 쇳덩이를 던지는데 얼마나 빠르게 던지느냐? 음속을 돌파시켜서. 이 쇳덩이가 음속보다 더 빠르게 전자기 유도로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화약의 도움 없이 전자기력을 이용해가지고 대포처럼 만들 수 있죠. 그걸 레일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게 이제 배에 설치하거나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여하튼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적인 특징을 활용한 전자총을 준비한 다음, 여기서 이제 뭐를 쏘느냐? 짜잔, 요런 식으로 고에너지 전자를 발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샘플이 있어요. 이 샘플은 뭐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 고에너지 전자를 때려 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그 구슬에 또 다른 구슬이 맞아서 탱 튕겨 나가듯이 요 전자가 이압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이럴 때 누구도 같이 튕겨져 나가느냐? 여기 안에 있었던 짜잔, 내부 화학
전자 역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슬이 많이 쌓여있는 데다가 또 다른 구슬을 탁 던지면 던진 놈도 깨져서 떨어져 나가고 기존에 있는 데도 몇 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뭐 게임들을 구슬치기라고 하는데, 구슬치기 하듯이 고에너지 전자를 어떤 내가 원하는 물질에다가 던지면 그 녀석은 맞고 떨어지고 요 안에 있었던 화학 전자가 다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짜잔, 뽀봉, 이런 식으로다가 양이온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명심할 거는 아이오니제이션 프로세스에서 여기서 이온은 언제나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에서는 음이온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양이온이야, 그렇죠? 이온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보통 일렉트론 임팩트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된다? 모든 그 실험 대상을 양이온으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양이온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녀석을 실험 장비에 놓고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실험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 구동 방식. 이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구동 방식이자? 매스 스펙트로미터. 요거의 구동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 단어는 메트리였죠. 메트리는 측정 체계를 뜻하는 거고요. 미터의 뒤에 있는 ER은 그 기계를 뜻할 때 ER이라는 어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질량 분석기, 기계의 기, 알겠죠? 그 녀석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식,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그 1950년대 양자역학이 개발이 약간 양자역학이 이제 연구가 되고 이제 기술력이 확 끌어올려지던 1950년대에 주로 활용되던 방법인데,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슬쩍 언급했던 전자기 유도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뭘 준비하냐면, 자, 요 녀석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만들어진 고양이온, 요놈, 이 녀석의 질량은 M으로 생각하고 이 녀석의 전하량은 Q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양이온, 양이온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양이온을 이런 식으로다가 평행 전극판 속에 둡니다. 평행 전극판 속에 두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위차는 V입니다. 그럼 당연히 양이온을 평행 전극판 속에 두고 한쪽을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로 두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 사이에 청력, 요 사이에 인력이 생기면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업 해가지고 슝 하고 가속이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원래대로라면 얘가 무슨 이온이에요? 양이온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전극판에 원래 닿으면, 원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는 자, 마이너스 전극판은 뭐가 많아요? 마이너스 전극판은 뭐가 많아요? 전자가 많잖아요. 전자가 많으니까 원래 양이온은 마이너스 전극판에 향해서 마이너스 전극판이랑 부딪히면 여기 충분히 많은 자유전자랑 반응이 돼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이 될 거고, 환원이 돼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면 이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도로한 물 타물일 거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살짝 뭘 뚫어 두었어요? 살짝 군형을 뚫어 둔 거예요. 그래서 슝 해서 쾅 하고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슝 해가지고 여기서 쇽 빠져나가게. 쇽, 알죠? 쇽. 그래서 슝 해갖고 쇽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에 뭐가 있느냐? 외부 자기장이 미리 있었던 거지.
그 외부 자기장의 크기는 보통 B로 많이 잡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잘 보세요.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고 있죠. 이게 무엇의 방향이에요?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무엇의 방향이에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죠. 플러스 입자와 같은 정기적 입자의 흐름, 그걸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는 전류 방향으로 뭐가 유도가 되죠? 뭐가 유도가 돼요? 바로 유도자기장이 나타나죠. 그 유도자기장이 어떤 크기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서는 요 방향, 여기서는 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존 외부자기장과 유도자기장이 여기에서는 상쇄간섭이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죠? 방향을 고려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의 필드는 약해지고 한쪽의 필드는 강해지죠. 그러면 필드의 밀도, 이게 필드의 밀도를 선속이라고 하는데, 선속이 약한 데서 선속이 강한 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속이 강한 쪽에서 선속이 약한 쪽으로 뭐가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외력이 작용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종류의 외력을 뭐라고 불러요?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로렌츠 힘이라고 하죠. 그 로렌츠 힘 덕에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외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얘가 뭘 하게 돼 있다? 짜잔, 원운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외력이 바로 로렌츠 힘인데, 그 덕에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원운동을 하는 회전 반경이 있겠죠? 이 회전 반경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래 입자의 질량, 전하량, 혹은 전위차, 외부 자기장의 크기, 이런 것들이랑 막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간단한 고전역학이 활용이 되겠죠? 근데 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결과만 좀 살펴보면, 뭐 사실 교재에도 뭐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뭐 이제 뭐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를 실제로 유도하는 것까지 뭐 시험에 내진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결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짜잔. 그래서 에너지 보존하고요, 구심력 관계, 그 다음에 로렌츠 폴스 이용하면 뭐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잘할 것 같고요. 자, 이때 우선 하나 살펴볼 건 이만큼이요. 이만큼. 자, V가 뭐예요? V가 여기서 평행 전극판에서의 가속 전압이죠. 그렇죠? B는 뭐예요? 여기 자기장이잖아요. 얘네들이 보통 상수예요. 자, 왜냐? 특히나 자기장 같은 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배울 때는 뭐 자석, 자기장, 뭐 전기장 이렇게 쉽게 배우지만, 이걸 실제로 공장에서 상품으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자석 있잖아요.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 이거 굉장히 비싼 거 아세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이게 특히나 자기장과 관련된 물건들은 제작 비용이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보통의 실험기구는, 아니 뭐 가능은 한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기구는 요 자기장이 고정돼 있어요. 보통 고정돼 있어요. 알겠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 그래서 보통 외부 자기장은 실험적으로 고정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속 전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기계의 출력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변화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자기장 크기하고 가속 전압은 보통 고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때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함수 관계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내가 자를 가지고 이 회전 반경을 측정을 하면 그것으로부터 저 입자의 질량과 전하량 비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죠? 이때 놀라운 건 1. 그런데 보통의 경우 Q 얘는 얼마일까요? 보통의 경우 저 Q는 얼마일까요? 자, 저기 누구냐? 이하나 Q가 뭐였어요? 전하량이잖아요. 전하량은 보통 얼마일까요? 보통의 경우 얼마일까요? 바로 1 플러스입니다. 바로 1가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험에 참여하는 이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가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가 양이온을 만들려면 전자를 몇 개 떼어내야 돼요? 2개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온화 에너지는 언제나 흡열이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흡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하여 감소할 수도 있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 우주를 뒤져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무조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를 만드는 것에서 2 플러스를 또 만들려면 추가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온은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일렉트론 임팩트법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1 플러스를 넘어서 2 플러스 이온을 만들려면 전자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총 출력을 엄청나게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작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에 전자총 출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에서 만나게 되는 전하량은 항상 1가 양이온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놈 역시 보통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측정되는 회전 반경으로부터 이 질량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동 방식에 이런 이제 질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식으로는 쿼드로폴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방식으로는 토프라는 방식이 있어요. 쿼드로폴 방식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 설명드릴 토프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입시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이런 특히나 요 매스 스펙트럼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그 토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기 민성 아니지? 누구야? 영민군? 이렇게 봐. 안녕. 그 다음에 자기는 준성군? 이렇게. 안녕. 그리고 만약에 듣고 싶은데 못 올 경우는 항상 촬영을 하니까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오케이. 다음 주 봐요. 왜?